안녕하세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리펄포징에 대해 발표할 허희영입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현재 박테리아 및 감염 치료의 현 주소에 대해 인트로에서 설명드리고 총 4가지의 드럭 리펄포징 방법 및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리펄포징한 항생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한 23만 명을 포함하여 약물 내성 질환으로 인해 매년 최소 7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를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CDC에서는 내성에 의해 항생제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고를 할 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생제 내성이 발현되는 속도에 비해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는 턱없이 느리며 FDA에 승인되는 항생제는 매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도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펄시스터와 바이오필름이 출현하면서 항생제 치료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펄시스터는 돌먼 스테이트의 서파퓰레이션으로 신진대사 과정이 느려지고 성장 및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셀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생제와 같은 치명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필름은 플랑크토닉 셀 및 펄시스터 등의 미생물이 단백질, 다당류, DNA 등으로 이루어진 폴리머 매트릭스에 둘러싸여 표면에 부착된 공동체 집단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펄시스터와 바이오필름은 앞서 말씀드린 레지스턴스와는 다릅니다. 레지스턴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항생제가 있어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펄시스터나 바이오필름 모두 항생제의 레지스턴스를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레지스턴스 메커니즘의 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MIC 증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레지스턴스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톨러런스가 있는데 펄시스터와 같이 MIC의 변화가 없지만 MDK가 서셉터블일 때보다 톨러런스일 때 더 크며 펄시스턴스에서는 MDK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MDK는 미니멈 듀레이션 오브 킬링의 줄임말로 MIC를 초과하는 항생제 농도에서 박테리아 집단의 일부를 죽이는 데 필요한 최소 항생제 치료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제내성균, 펄시스터, 바이오필름 등의 출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항생제를 필요로 하게 되며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항생제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물 개발은 이러한 그림들로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약물 개발은 크게 드노보 방식과 드럭 리펄포싱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컨벤셔널한 드노보 드럭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의 경우 기초 연구, 전 임상시험, FDA 심사, 신약 판매 승인, 시판 후 조사 등 약 15년 이상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참여 인원이 각 단계별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이 될 수가 있고 약 25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각 단계별 성공률은 25%에서 70%에 그칩니다. 이 방식의 항생제 개발은 내성 및 새로운 형태의 박테리아 발현 속도에 비해 속도가 더뎌서 사람들은 드럭 리펄포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드럭 리펄포징은 이미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 혹은 안정성 및 약 동태 등의 데이터가 있지만 개발이 중도에 중지된 약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상 연구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개선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드럭 리펄포징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드럭 리펄포징은 이미 인체의 안정성이 입증된 기존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상 임상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드럭 리펄포징을 약물 개발 방법을 넘어 치료 옵션 중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럭 리펄포징 연구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 보이시는 우측의 마인드맵과는 달리 리펄포징을 하는 방법이 발전하고 광범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분류의 경계가 모호해져 드럭 리펄포징의 접근법 및 방법을 저는 총 4가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피리컬 스크리닝입니다. 임피리컬의 사전적 의미는 경험, 실험에 의거한입니다. 어떤 분자의 관심 있는 미생물에 대한 성장 방해와 같은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두고 스크리닝을 하는 방법으로 피노타입 기반의 스크리닝입니다. 과거 스크리닝은 구조나 메커니즘 기반으로 가설 중심 접근법에 크게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 및 결합 특성 등에 대한 사전 지식과 독성에 대한 추가 연구 등이 필요했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여러 약물 라이브러리에 접근하며 액티비티 위주의 스크리닝을 통해 하이스로프 스크리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임피리컬 스크리닝의 경우 피노타입 기반 위주다 보니 MOA를 알아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임피리컬 스크리닝을 통해 후보군으로 찾아낸 약물로는 휴먼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 시키는 캔서 드럭인 소라페닙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232개의 커머셜 휴먼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의 MIC를 측정하여 그람 양성균의 항생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아내었으며, 그중 소라페닙의 항생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소라페닙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변형한 72개의 아날로그를 합성하여 MIC를 측정하였고, 소라페닙보다 더 항생 효과가 좋은 PK150을 발견했습니다. PK150은 그람 양성균 그리고 그중 멀사의 항생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멤브레인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 이외에도 구충제인 비사이오놀, 안티사이코틱 드럭인 펜플리돌, 피모자이드, 항아메바 약물인 다이아이오도 하이드록시키놀린, 류마티즘 치료제인 아우라노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엠피리컬 스크리닝을 통해 찾아졌으며, 추후 타임킬과 사이톡스 등의 실험을 통해 항생 효과를 증명하고 MOA를 추측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펄포징 드럭은 엠피리컬 스크리닝을 통해 hit을 찾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언컨벤셔널 스크리닝입니다. 앞서 소개한 피노타입 기반의 스크리닝에서 임상적 관련성을 높여 병원균의 성장 억제를 측정하는 파격적인 스크리닝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C 엘레강스를 이용한 스크리닝입니다. 기존 인비보 스크리닝과는 다른 홀 애니멀 스크리닝 방법으로 라이브 앤 데스를 이미지화하여 하이스로풋을 실현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항생 효과뿐만 아니라 호스트의 면역을 조절하는 컴파운드 발견이 가능하며 리펄포징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컨벤셔널 스크리닝으로 찾은 항생 효과가 있는 약물로는 니클로사마이드와 옥시클로자나이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살리실 아닐라이드 계열의 구충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멀사에 감염시킨 C 엘레강스를 이용한 스크리닝을 통해 640개의 FDA 승인 약물 중 클로산텔과 살리실 아닐라이드를 hit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효과가 좋은 니클로사마이드와 옥시클로나이드를 방코마이신과 비교하여 C 엘레강스로 인펙션 실험을 한 결과 낮은 농도에서 효과가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MOA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본 논문에서 사이톡스를 통해 멤브레인 퍼미어빌리티가 일어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항생제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약물에 대한 스크리닝입니다. 요즘 치료하기 어려운 내성균 혹은 그람 음성균에 대해 큰 효과를 보여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스크리닝 방법으로 기존 항생제 액티비티를 강화시키는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입니다. 항생제와 비항생제의 결합으로 기존 항생제의 내성을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너지 약물로 채택될 수 있는 주요 조건 3가지는
시너지 화합물에 대한 탐색, 용도 변경된 약물이 항생제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관련 MOA를 갖는 경우, 저항 메커니즘을 대상으로 센서티브한 약물, 그리고 두 약물 모두 단독으로 효과가 없지만 한 약제가 다른 약제에 대해 효과를 강화시키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너지 요법은 보험 적용이 안 돼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시로 앞서 소개해드린 할리신도 카나마이신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스크리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 중환자실에서 매우 중요한 감염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카바페넨계 내성균과 라스트 리졸트 안티바이오틱인 콜리스틴 내성균의 효과를 보이는 약물을 스크리닝한 것도 이 방법입니다. 이 두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균들은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슈퍼박테리아로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아 최근 항생제 내성 문제 중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 나와 있는 4가지 항생제 중 지도부딘과 펜타마이딘이 시너지 효과를 확인한 스크리닝을 통해 리펄포징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도부딘은 원래 HIV 감염 치료에 사용되던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로 5-플루오르우라실과 카바페넴 내성균에 대해 시너지를 보이며, 기존 항원충제로 사용되었던 펜타마이딘은 리팜피신과 여러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와 시너지를 보이며 카바페넴 내성균과 콜리신 내성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시너지를 보이는 다양한 스크리닝된 약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실리코 스크리닝은 고성능 컴퓨팅과 방대한 양의 양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으로 가상 스크리닝과 도킹 시뮬레이션도 이 중 하나입니다. 인실리코 스크리닝을 통해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여러 데이터 분석 도구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약물과 타겟 사이의 연결을 밝혀낼 수 있는 가상 스크리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승인된 방대한 약물에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인 스크리닝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때 구조, 메커니즘, 타겟 위주의 스크리닝으로 톡시시티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 없도록 단점을 보완한 인실리코 스크리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실리코 스크리닝을 통해 선별한 후보 약물로 리펄포징한 약물 중 하나는 본래 당뇨병 약으로 사용되고 있던 할리신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기존 인실리코의 단점을 머신러닝 접근 방식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의 딥러닝 기반 약물 발견에서는 2335개의 분자 수집을 사용하여 이콜라이의 성장 억제를 예측하기 위해 딥 신경망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액티비티를 갖는 잠재적인 화합물을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모델은 1억 1100만 개 이상의 분자를 포함하는 다수의 화학 라이브러리에 적용됐으며, 이 화합물들은 네트워크 모델의 예측 점수에 근거한 순위를 부여하고 최종 후보 목록은 사전 지정된 예측 점수 임계값, 화학 구조 및 가용성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3일 만에 1억 개 이상의 화합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기존 약물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이용해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는 잠재적 항생제를 선별할 수 있었으며, 인실리코의 단점 중 하나였던 톡시시티를 누락하여 스크리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완하여 인간 세포에 무해한 항생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의 드럭 리펄포징 방법을 통해 약물을 선별할 때 선별한 약물이 안전한지, 솔루블한지, 박테리아 셀에만 셀렉티비티를 보이며 안정적인 약물인지,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가 좋은지 등을 항상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여러 리펄포징 드럭이 어프로브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던 렘데시비르가 코비드-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드럭 리펄포징은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희귀 질환 및 내성뿐만 아니라 언제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병에 대처할 약물을 만드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314개 기관이 시행 중인 407개 전임상 단계 실험 중 리펄포징 약물이 4%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 개발된 항생제보다 내성과 펄시스터, 바이오필름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약물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리펄포징의 개발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접근 방식의 지속적인 개발은 차세대 치료제 개발 및 발견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2가지 이상의 약물 병합요법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 콜리스틴 내성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비로 인해 콜리스틴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약물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약의 사용에 대한 법이 환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더욱더 항생제 치료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 치료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